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 시정연설까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누가 썼는지도 모를 연설문을 총리에게 읽게 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어떻게 견뎌왔는지 눈꼽만큼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이따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7일엔 기자회견을 한다지요. 이번엔 또 뭐라고 할지 사실 기대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번이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미 10%대로 추락한 지지율.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는 끝났다. 국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거리몰에서 준비한 50-50 이벤트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소개를 좀 해드리죠. 오늘 아침에 날씨가 정말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럴 때 정어리몰의 녹용 쌍화 골드 참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쌍화차가 중국에서 나온 건데 쌍화라고 하는 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쌍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음과 양의 기를 조화롭게 만들어준다는 뜻이래요. 황제가 허약하고 피로할 때 처방한 차였는데 이 쌍화차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죠.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감기에 아주 좋고 감기 안 걸리고 이번 주 추워지니까 이럴 때 드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김성환 평론가님이랑 전혜원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그 대기실에 쌍화탕 준비했으니까 한 잔씩 드시고 예, 가십시오. 그리고 어제 소개드린 제주 산지에서 직접 보내드리는 황금향 아주 귤보다 훨씬 크고 향도 좋고 당도 아주 풍부해서 이 시기 제철 과일 중 대표지요. 아주 싱싱하고 달콤하니까요. 이것도 추천합니다. 가격이 4kg 한 박스에 25,050원. 이번에 지금 50만으로 해서 다 끝자리를 5050으로 맞췄습니다. 전국 최저가니까요. 이럴 때 많이 구해서 드시고요.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하시는 분들에게 한정판 50만 돌파 기념 볼펜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많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50만 구독자 축하 5050 이벤트 많은 사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볼펜 예쁘죠? 네. 이번에 50만 구독자 돌파로 저희가 볼펜 하나씩 준비했는데 여기 백운기에 정어리 TV 딱 써져 있어요. 예. 네. 너무 예쁘네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안진걸 소장님 거꾸로 들고 있으면 볼펜 안 보여요. 이렇게 보죠. 여러분 볼펜에서 단아함이 느껴집니다. 단아함. 네. 예. 단아하게 살겠습니다. 단순하고 아름답게. 자, 어제 갑자기 뭐 언젠가는 하겠다. 뭐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정진석 실장이 11월 10일 반환점 도는데 그때쯤 뭐 이것이 됐든지 저것이 됐든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발표를 했어요. 7일 날 하겠다. 내일 모레 기자회견. 김성환 평론가님. 뭐 때문에 놀라서 그랬을까요?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 봐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더 떨어질까 봐? 네. 예. 사실 윤 대통령은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에 할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제 입장 밝힌 거 봐도 그렇고 4대 개혁 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참모들한테 예의,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소통이 부족해서 이 정부가 성과 낸 거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소통을 좀 열심히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시정연설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밤 10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공지가 됐어요. 7일 날 한다고. 예. 이것도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알려지기로는 예.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참모들 회의 자리에서 조금 더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 안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실 들어갔다는 걸 밝혔다고 하는 거에 힌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워딩을 보니까 여당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라고 하는 말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여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한동훈을 패싱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말한 거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차담회 때 추경호 원내대표 따로 불렀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손 빡 하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도 기자회견 연다고 하는 거에서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성 박종욱님 기자회견 또 변명이나 늘어놓겠지. 홀로서기님 사과하고 회개했다고 뻔뻔하게 다시 나올까 봐 더 무섭네요. 국민들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짓이 있고 해왔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뒤집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앞에 주저리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성과 자랑하고 이딴 짓은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자회견 했으면 좋겠어요. 전혜연 부원장님.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할 때마다 모든 언론사들이 초집중해서 봤는데 그때마다 결과는 대실망이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자화자찬을 하거나 아니면 아내 사랑을 과시하는 이벤트를 국민들이 보면서 참 씁쓸했었죠. 제가 단계별로 짚어봤는데 100일 기자회견 때의 주제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었는데도 그때 어물쩍 넘어갔고 그때는 보수 여론까지도 인적 쇄신 인사 문제, 국정청사진이 안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사실 이거는 계속되는 문제죠. 2주년 기자회견은 총선이 끝나고였는데 심지어 총선에서 대패한 대통령이 나와서도 자화자찬, 국정브리핑에서도 자화자찬, 어제 심지어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도 자화자찬이기 때문에 자화자찬 쇼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점을 딱 봤는데 14일에 김건희 특검 표결이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좀 극보수층이라던가 당내 표단속을 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가지고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이 연설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는데 대통령의 자기 만족과 부인 사랑을 과시하는 쇼를 위해서 언제까지 이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돼야 되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됩니까? 이번에도 이러면 저는 정말 대통령에게 비유적 표현에 돌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길거리에서 돌 날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규님 징걸 안 징걸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안진걸 소장님. 절대 지지 말아야죠. 이번만큼 우리 국민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젯밤 늦게 갑자기 결정을 봤을 때는 오늘 저는 야 이것도 김건희가 시켰구나. 김건희 특검법 시정연설 안 가는 바람에 여론이 더 악화되고 여당까지 등을 돌리게 생겼는데 빨리 우리가 뭔가 수습하는 모양새로 하자. 이렇게 긴급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아니라 오늘 아침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MBC 시선집중 나왔고 이건 김건희 여사가 판단한 것일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종배 앵커가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김종배 앵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래도 아마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같은 것을 김건희가 판단했다고 하니까 약간은 놀라는 표정. 근데 뭐 이제 놀랍지도 않죠. 거의 사실 지금 탄핵 직전입니다. 지금 속보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주말마다 윤석열 퇴진 집회했던 촛불행동을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네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올려주셨고 발악을 하는 거죠. 이제 거의 쫓겨나 일부 직전이고 보니까 그 이명박 때 법제처장에 있던 이석연 변호사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예. 강경 보수인데 당선 전에라도 불법으로 공천 개입했으면 탄핵 사유가 맞다. 법제처장까지 하신 분도.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등을 돌리고 그냥 내려와라 이제는. 그게 하야든 탄핵이든 좀 이따 토론하시는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지지율이 또 지금 17%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15%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이건 완전히 바로 쫓겨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임시 변통으로 긴급히 지금 잡은 것 같아요. 김관지 씨는. 근데 뭔 말 해도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은 뭐 사과를 해도 그걸 사과로 생각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과가 분명한데 억지로 사과하면 더 기분 더 나쁩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쌈 났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가 아니라 아이고 네가 사과하니까 내가 사과할게 그러면 한 대 더 때리고 싶잖아요. 저는 거의 이번에는 아마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GIRASOL이면 기라솔이라고 읽습니까? 지라솔이라고 읽습니까? 예. 7일은 전 국민 혈압 체크하는 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우님, 백앵커님 내일 기자회견장 가서 질문 좀 해주세요. 내일이 아니고 모레고요. 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면 전현 원장님 네. 기자 출신이신데 만약에 네. 내일 모레 기자회견장에 갔다. 네. 뭘 질문하시겠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대해서 질문을 반드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 두 가지 저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 질문하고 싶어요. 언제 물러날 겁니까? 그러다가 근데 그런 질문하면 저 입 틀어막고 끌려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알고 보니 반국가 세력이었다. 알고 보니 누구랑 내통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집에 빨간색 표지를 한 책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 한마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언제 물러날 겁니까? 그게 민심인데 알고 있습니까? 그걸 많은 국민들이 대신해서 묻고 싶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 기대 안 하지요. 뭐야 뭐님도 기대도 안 합니다. 하나마나한 소리 하겠지요. 애매한 질문에 두루뭉술한 답변을 주고받고서는 기자회견 했답시고 어깨 펴고 들어가겠지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디 뭐 절에 가가지고 업보 운운했다고 하지요. 이게 업보입니다. 업보는 자식이 자신이 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업보라는 말이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금 윤석열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하야 선언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참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제가 이렇게 2년 반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둘 텐데 어떻게 한번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 안 갔죠? 안진걸 소장님. 네. 하야하겠다고 하면 좀 봐줄까요? 뭐 정상 참작이 일부 있겠지만 이승만식 해법 하해로 도망가는 것 정도는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이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진하였다는 건 범죄를 일부 자백한 면에서의 정상 참작이 있겠지만 그동안 저질렀던 지금도 오늘 또 터져나오는 각종 김건희 윤석열의 개인적인 비리 권력형 비리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집안은요. 그러니까 개인의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그동안 쌓아온 개개인의 악행과 비리가 있고요. 권력을 잡고 인수위, 심지어는 대선 후보 때부터 쌓았던 뭐 여론조작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관저 이전, 그 다음에 지무시 이전 때부터 했던 켜켜이 쌓이는 권력형 비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하야한다 해서 글쎄 국민들 보고 제가 하야하면 봐줍시다 그러면 제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상 참작이 일부 있겠지만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야 안 할 것 같은데 봐준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은 일부 있을 수 있다. 우리 명태균 박사한테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저지른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정상 참작해드리고 제가 지금 변호사를 정말 10명을 모아놨습니다. 명태균 박사님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공익변론 하겠습니다. 예, 정상 참작 국민들 해주실 겁니다. 뭐 윤석열 씨도 하야하면 제가 그런 정도는 하겠죠. 김대감님 3개월치 봉급 미리 주고 문자로 해고 통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아 이분 아주 아이디가 근사하신데 LA에 계시는 분이군요. Free as Wind 2018 LA는 월요일 저녁 6시입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하죠. 배공기 앵커님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애국자입니다 하셨는데 멀리 LA에서 함께해 주시는 Free as Wind님 감사합니다. 내일인가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우리 시간으로는 한 LA 저녁부터 시간으로는 시작. 네. 내일일 수 있겠네요. 자, 갑자기 결정한 기자회견.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판단의 변화가 작동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당정 간의 조율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미 드러나 있고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도 드러나 있고 또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대처의 최종 판단은 결국은 현재 가장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참모진 건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결정인데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가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좀 논리적이죠.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건 김건희 판단일 것이다. 저도 동의하지만 그 이유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이거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는 나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그리고 특검 받아라. 그러면 이제 또 김건희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정말 너무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말을 안 들어서 뭐 그러면은 정말 사과드리고 특검도 받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야, 네가 가서 막아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전혜원 원장님. 예,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그 눈물 쇼 비슷한 거를 대선 전서부터 쭉 보여줬었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신 사과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악취가 난다라고 부패를 비유를 하는데 악취가 나면 악취가 나는 물건이 뭔지를 찾아서 그 물건을 제거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물건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비유라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불을 덮고 비닐을 덮고 한다고 그게 안 새어 나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쇼나 김건희 여사의 눈물로 어린 가짜 사과가 아니에요. 이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그냥 진실 밝혀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 실기했어요. 여러 번 국민들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보수를 위해서도 심지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스캔들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국가 망신입니다. 더 이상 영업사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내려오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 받는 게 맞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기자회견 결정을 누가 했든지 간에 이제 기자회견을 모레 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뭐 작동하고 있으면 벌써 대처를 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명태균 윤석열 녹취가 공개됐을 때 그때 보면 완전 허둥지둥 아닙니까? 뭐 급하게 막 넣어놨는데 그 전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또 뭐 나오니까 뭐 기억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자회견이 만약에 이제 하야 기자회견은 아닐 것 같은데 또 거짓말을 해야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을 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거짓말하면은 하나 많아잖아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 사설 보는데 오늘 또 보수 매체들 보면 밋밋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들 지적하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이건 뭐 폭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예상할 수 없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의 대통령의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봐요.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까지 수사하십시오, 특검법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제로라고 봐요. 그럴 가능성 없고요. 결국은 왜 억울한 상황이 됐는지, 이랬는지 저랬는지, 뭐 명태균하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국민 분노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도 미치고 환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명태균하고 소통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라고 한다 그래도 대통령한테,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같이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내 기억은 별로 없는데 명태균하고 통화했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밝히는 거잖아요. 이게 최종적인 입장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진짜 탄핵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탄핵으로 국민들이 들어가자고 아마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걸 만약에 모르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피를 위해서 또 자기의 기억을 조작한다거나 거짓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보수 매체 그 신문 읽는 재미가 좀 쏠쏠해요. 정말 재밌습니다. 요즘에 보면 마치 그 난파선에서 서로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쥐새끼들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 보이니까 서로 나가면서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막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습지도 않아요. 아이고. 제가 중앙일보 사설 11월 2일자를 봤거든요. 여사 문제 결단 안 하면 정권 붕괴 순식간이다. 정권 붕괴라는 말이 나왔고요. 중앙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서 한 여론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반 잘한 일 없다. 74%. 이거를 그냥 크게 제목으로 뽑았어요. 이거 청와대 제발 이거 좀 보고 반성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나온 시정연설이라던가 대통령실의 자세를 보면 아무리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를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국회 오는 것도 무서워하지만 뉴스 보는 것도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제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나오기 바랍니다.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부인 감싸다가 나라 망하는 이런 꼴을 국민들이 봐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거짓말 쇼를 국민들이 참아줘야 됩니까? 적어도 정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에게 일문일답하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빨리 김건희 여사 휴대폰 뺏으세요. 포렌식을 밤새 하든 말든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나오면 바랍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기자회견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뭐 죄송하다고 얘기한 게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하루를 못 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을 때, 엑스포 유치 실패했을 때 하루를 못 가요. 그리고 그때마다 국정 쇄신 이야기했는데 뭐를 쇄신한 거 있습니까? 장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입으로 얘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저 사람 진정하구나 이렇게 믿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갔다 와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다녀왔다, 일찍 하시라고 건의해서 대통령 회견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제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빨리 이거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야, 내가 만약에 기자회견 빨리 하면 한동훈이 말 듣고 하는 것 같잖아.
추경호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저 건의하라고 그래. 그래갖고 하게끔 해야 내가 한동훈 말 들은 것 같지 않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응? 한동훈이 지 새끼잖아요. 그렇게 뭐 쪽팔립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임기 시작 후 최저치입니다. 갤럽 가까스로 버티다가 드디어 19%로 떨어졌고요. 보수신문 중에 보수신문 문화일보조차 17%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국민이 느끼는 것은 진작에 그 아래였지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9%가 나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힘 빠지면 달려갔던 대구에서조차 TK에서 18%가 나온 겁니다. 전국 평균보다 더 낮게 보수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국회 나와서 얘기하죠. 국민의 대표기구인데. 그런데 개원식에도 안 나왔던 자가 시정연설도 안 나와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려고 했다가도 이런 상황이 되면 기자회견 뭐 하려고 합니까?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것 같다. 뭐 좀 달라지겠다. 약속하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저놈이 바꿔질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 그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떤 국민이 믿겠냐고요. 그러니 아예 기대를 안 한다 이 말이 옳시다. 싹수가 노랗다 이 말이요. 어제 국회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걸 놓고도 이게 한덕수 총리 연설인지 윤석열 연설인지 이거를 내부적으로 자기들도 정리를 못해요. 맨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연설하기로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총리실에서 이거 총리 연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니 대독이다. 그럼 원고는 누가 쓴 거예요? 이게 무슨 개 코미디입니까? 어제 그 국회 상황 한번 다뤄봅시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부탁하면 김성한 평론가님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겠습니다. 참 누가 연설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얘기를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의 말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아침에 연설문을 사전에 배포하잖아요. 기자들이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총리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연설의 주체는 총리고 다만 국회는 관행적으로 총리가 대통령 연설을 대독한 것으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말은 총리가 한 거고 공식적으로 기록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연설의 주체는 총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가 대통령 연설을 대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의 말인지 대통령의 말인지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된 말을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내년 예산안 377조 이거 예산안 편성했으니까 국민들한테 그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게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정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단계를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권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걱정한 거는요. 국민의 지지율도 걱정하겠지만 이대로 가면 그냥 탄핵 각오로 간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헤어질 결심하고 밝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가는 입장을 내놓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아니 뭐 인적 쇄신 다 하고 사람 옆에 다 자르고 국정기조 전환해야 되고 김건희에서 활동 하지 말고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것 말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거는 남아있는 거는 특검법 받으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독단적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결국은 자기랑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걱정했겠죠. 아, 한동훈 돌아서면 특검법 받겠네? 한동훈이 돌아서면 특검법 받는 거거든요, 저거. 그리고 지금 친윤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서네? 그러면 나는 그냥 국회에서 특검법 받는 순간 대통령직 유지할 수 없어. 이게 겁나가지고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 부랴부랴 하겠다고, 어젯밤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얘기 그러니까 더 나온 이상 김에, 할 게 예.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그 어제 아침 발언 가운데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독단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또 하나 제가 좀 솔깃했던 게 솔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또 윤석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한동훈 대표 발언 일부를 한번 들어보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저거 보십시오. 이제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동훈 표현을. 솔직하게. 야, 윤석열 너 거짓말 하지 마. 나도 안 믿어. 그거잖아요. 독단적. 야, 정말 그걸 정치라고 하고 있냐? 내가 봐도 아니다. 어?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세 번째. 법리적인 거. 법법 하지 마. 지금 법 갖고 안 되잖아. 네가 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지만 나도 법을 알아. 지금 그 얘기예요. 법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뭐 공천 개입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공무원 되기 전이다, 하루 전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도 아는 걸 윤석열도 모른다 이 말이 옳시다. 저는 소상이라는 표현도 재밌는데요. 솔직하게 소상. 그러니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죄상을 낱낱이 밝혀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딩이 세졌네요. 그리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니까 사과뿐만 아니라 더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를 압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입으로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특검을 이야기하면 또 분명히 극우 보수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니까 자기 입으로는 피를 안 묻히고 윤석열 네가 그냥 특검 받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본인은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특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제3자 특검이든 뭐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한동훈도 돌아섰고요. 보니까 이 두 안이 다 돌아섰네요. 저는 한덕수 총리 반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대통령 지금 시정연설을 나눈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냐. 이제 총리가 연설한 거야. 그리고 곧 있으면 내가 권한대행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준비한다는 설이 돌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시계 만든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어쨌든 잠깐이지만 최규하처럼 뭐 대통령 행세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내 연설이 나 시정연설 지가 안 나왔는데 그럼 총리 연설이지 무슨 내가 대독이냐 이렇게 개개버린 거다고 봅니다. 두 한도 돌아섰네요. 예. 슈크림 님도요. 예. 곧 권한 대행 된다고 목소리 힘들어갔네. 예. 마지막에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처럼 이야기하던데요. 여의도에서 재미있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왜 안 나왔냐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판했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권력의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어요. 배현진 의원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 잘 나갈 때는 그쪽에 갔다가 한동훈 잘 나갈 때 그래서 야 배현진 의원이 돌아선 거 보니까 진짜 다 돌아서나 보다. 처음에는 홍준표 될 줄 알고 홍준표한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야 배현진이 돌아선 거 보니까 뭔가 바뀔 것 같아. 권력의 풍향계다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한동훈은
법률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을 때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이 공천 개입 문제 가지고 기소를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중앙지검 3차장 검사했을 때가 한동훈 지금 대표인 거예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사후의 초사 얘기 나올 때 뇌물죄로 기소했던 당사자예요. 근데 그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 그 당내 경선에 들어갔을 때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공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한동훈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빼고 그냥 국민들 달래주십시오. 보수층이라도 제발 보수층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탄핵되면은 당신 나 둘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나홀로님이 윤석열이 이건희 회장 말은 잘 듣는 것 같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는데 참. 어제 국회 시정연설 안 나온 것은 그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대통령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가볍게 생각하고 원래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니까 뭐 술 먹고 피곤하면 야 오늘 행사 취소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순방도 야 마누라가 못 가게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안 가버리고 국회 이거 시정연설 본인이 아무리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회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딱 그걸 찾아보면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설명하고 국정 전체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통령이 나왔던 거고 그걸 안 나갈래 해서 안 나간다? 국회 개원식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 무례한 거를 넘어서 가지고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나 대통령 안 할래 한 거예요. 아 그럼 그만둬. 어제 국회 시정연설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대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에 불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더니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안에서는 철없는 우리 오빠, 밖에서는 철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습관적으로 남발하더니 이제 시정연설까지 거부한다고 합니다. 한 해 살림을 꾸려갈 예산 편성 방향과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술 먹고 힘들다고 안 나와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이 무섭다, 싫다, 삐져서 내빼는 자리도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요식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연설마저 노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영락없이 철없는 우리 오빠 그 자체입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제발 철 좀 드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합니다. 앞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간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용기는 전혀 없습니다. 간만 보는 간동훈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도 택일해야 합니다. 탄핵이냐 방탄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지키려다가는 같이 몰락할 것입니다. 세 사람 얘기를 차례로 들어봤는데 세 사람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다 한 줄로 나오네요. 안진걸 소장님. 네. 쫄보 오빠 불통령.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시정연설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지금 지지도 떨어지고 굉장히 본인이 공격도 많이 받으니까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저희가 뭐 실망도 시켜드렸고 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국민들이 예산합니다. 그렇게 사과하기가 참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시정연설에 한 게 국민의 대표들은 국회 앞에서. 시정연설 거부한 건 무슨 판단이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 능력 이제 판단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고요. 대통령 안 하겠다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혜연 평론의 말 맞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시정연설도 거부하는 주제에 국회도 출석 못하는 주제에 무슨 시정연설 그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야당 지도자들의 이제 표현도 세지는 건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비판도 그 양에 안 찹니다. 아니 그냥 내려와라 그 말을 못합니까? 사실 이제 야당에서도 개개 의원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 내에서도 11월 1일 토요일 집회 때 결기처럼 국회 안에서도 그럴 거면 내려오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입장을 들어봤는데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했을지도 궁금하시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제일검이라고 한때 보수지에서 지켜세우더니 조선 제일의 이쑤시개인데 그나마도 너무 크게 웃으시네. 조선 제일의 이쑤시개다 요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나마도 김건희 여사 눈치 보느라고 이쑤시개를 칼집에서 못 뺀다. 이게 제가 참 표현이 참 씁쓸한데 왜 좀 우리가 안철수 의원을 뭐 간철수다, 안철새다, 철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한동훈이 아니라 간동훈, 한동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참 씁쓸한 게 뭐냐면 집권 여당이 이 모양이니까 국민들의 삶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빨리 국민들한테서 국민들에게 4대 개혁 잘하겠습니다. 4대 개혁 우리가 잘하기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하지 말고 윤석열, 김건희 본인들부터 개혁해라. 그리고 지금 최고의 개혁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야, 윤석열 대통령 하야, 김건희 여사는 특검. 이게 저는 솔직히 최고의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하야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는 법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은 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사실은 탄핵을 당한 건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도 하야나 뭐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구나 그동안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최근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책임을 못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야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 전제라고 하는 건 법적인 처벌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그냥 일단은 당신이 그동안에 과오 저지른 거 묻고 갈게. 그게 어찌 보면 우리도 선택했잖아, 당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같이 질게 하는 정도로 그냥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랑 똑같은 태도를 보이면은 저는 탄핵으로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개인적으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탄핵을 시켜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시도를 또 안 하는 겁니다. 저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 하는 얘기가 탄핵되면 안 돼. 우리 다 죽을 거야. 탄핵되면 안 돼. 아니 언제 탄핵돼가지고 보수 진영이 죽었나요? 실제로?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 몇 명이 죽었을 뿐이에요. 국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꾸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하야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야를 해도 법적 처벌은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상 참작 여지가 일부 생깁니다. 근데 탄핵은 징계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아니야, 너 사표 내지 마. 우리가 징계해서 해임하거나 파면할 거 그러면 특히 파면하면 연금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의 분노가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아니 됐어 이제 너 스스로 내려온다 해도 우리 반갑지 않아. 너 또 뭐 그렇게 해갖고 뭐 내 스스로 내려갖고 나 저 법적 처벌 좀 면제해달라고 뭐 여야랑 또 뒷거리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 약한 국민들을 조금 더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탄핵으로 파면 당하고 감옥 가. 이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옐로우 님도요. 하야든 탄핵이든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지요.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하야해도요. 하야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수사해서 죄 묻고 벌 받게 하고 그리고 아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형을 살거나 뭐 이렇게 되면 박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탄핵과 같은 효과 가져올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하야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탄핵으로 가면 이게 절차가 복잡해요. 일단은 투표해야죠. 표결해야죠. 그리고 이제 헌재로 가야죠. 헌재에서 파면 날 때까지 그 기간이 긴데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물론 이제 탄핵이 되면 당분간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니까 그럼 또 술 신나게 마시겠지 뭐.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나라도 같이 혹시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릴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으면 저는 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때 남북관계가 최악이었고 이 북한이 언제 우리나라와 도발을 일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수의 외신에서 과연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어떤 조짐이 보이고 또 북한 선수단이 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극적으로 성공한 걸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혜택을 보수의 어떤 중심지인 또 다른 강원도에도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다 진보다 어느 쪽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외교 문제라던가 남북 관계를 봤을 때 또 급변하는 한반도 지금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보수 정부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무능한 정부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빨리 탄핵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더 도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조금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하야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진영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탄핵으로 간다고 하면 상대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못하게 했잖아. 그러면서 적대감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둘째로는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다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하야나 이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은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지금 변명의 여지를 안 주게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 탄핵시키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에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박근혜처럼 부당하게 쫓겨났다라 말할 여지가 없어지니까 하야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2016년도에 제가 이제 탄핵 운동을 주도했으니까 생각해보면 엄청난 혼란일 줄 알았는데 애청자들께서 다 기억나시죠? 6개월 동안 위대한 촛불시범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요. 세계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주목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망하 있는데 저 아시아의 극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살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제가 그때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셨는데요. 정말 외신 기자들과 각국 대사관이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다 자기 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상이 밝혀요. 또 하나 주가가 뛰었습니다. 촛불 시민운동 전후에서 찾아보시면요. 특히 탄핵 전후에서 주가가 뜁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데 그리고 박근혜 같은 그 무능한 독재자가 쫓겨나니 앞으로 대한민국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 간에 경제도 살아나겠구나. 전쟁이도 줄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야의 장점이 있지만 탄핵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여튼 이제 오늘 딥블루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통님 크크크 조선 제일의 이쑤시개 오늘의 장원 그러셨는데 저도 그거 빵 터졌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전혜원 원장님 오늘 선크림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조선 제일금이 아니라 조선 제일 세치혀라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조선 제일혀라고 그랬죠. 네, 조선 제일이 얼마나 말 함부로 해요.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참을 수 없는 혀의 가벼움이란 야 어떻게 이아스트로님 국회가 무실당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 이놈아. 이아스트로님 재밌는 댓글 주셨는데 이쑤신 장군. 근데 이쑤신 장군님 폄하하는 것 같아서 이아스트로님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명태균 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역사에 뭘로 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게 해준 소시계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참 궁금한데요. 이제 봅시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검찰이 김영선 불러서 지금 이틀간 조사를 하고 명태균 오늘 내일 부른다고 하는데 혹시 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지금 출두하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강혜경 씨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혹시 풀로 들어보셨어요? 풀은 저는 못 제가 어제 그걸 풀로 들어봤어요. 야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저 기자 고생한다. 한 30분 이야기했어요 혼자서. 30분 다 들으셨어요. 엄청 횡설수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니, 어제 우리가 그 방송을 할 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영화 빗대 가지고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이랬거든요. 근데 김영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건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완전 3종 세트 총 결합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오죽하면 임세은 대변인이 자기를 정신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다 들으면 여러분도 좀 괴로우시니까 일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거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변호사를 했을까? 어떻게 5선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들어보시죠.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 제가 선임 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말하면 말 잘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준비된 거 없어요? 예, 네, 그거니까 정상인 것 같잖아요. 제가 어제 듣는데, 아니 도대체
김성환 평론 좀 넋이 좀 나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볼 때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탐욕스럽게 정치를 그러니까 권력을 쥐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원까지 내려가서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그러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눈빛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머릿속으로는 뭔가 항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를 진심을 다해가지고 설명해야 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요, 이거 거의 제가 볼 땐 조사 불가능하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면피하고 빠져나가는 게 자기 목적일 것 같은데 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너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세비를 반씩 또박또박 갖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뭐 본부장이란 명함을 뭐 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한테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게 누가 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명태균 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명태균 씨를 못 건드려 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뭔가를 터뜨릴까봐, 터질까봐 지금 막 폭탄 건드리듯이 저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김영선, 명태균 구속하는 게 더 이상 못 나오게 막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선은 별로 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명태균은 어떻게 건드릴지 몰라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다가 어찌됐든 명태균을 갖다가 놓는 거는 해야 되니까 검찰도 수사해야 한다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조사실에다가 데리고 오는 정도 수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혼자 책임지시오. 당신이 다 만든 일이고 대통령하고 영부인은 아무것도 안 했잖소. 라고 명태균한테 얘기하면 명태균 씨 삥 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자기 명예욕은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갖고 있는 거 파일 깔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3일 SBS와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난 구속하면 바로 까버리겠다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가 뭐 있느냐 없느냐 말이 있는데 뭐 아버지랑 화장할 때 또 같이 태웠다 그랬다라고 하는데 구속된다면 바로 까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좀 추측을 해보면 전화기로 혹시 압수수색을 돼서 왜 우리 전화기 화면을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뒀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증거를 상당수 갖고 있다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자, 보통 우리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나오는 요건이 3가지잖아요. 증거인멸 우려, 범죄가 중하거나 또는 도주의 우려 등등 다 지금 다 속하잖아요. 나 휴대전화 태워버린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증거인멸하겠다라는 거고 주거지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국회 출석 안 하고 마음대로 낚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만큼 중대한 범죄 의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저는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다음에 구속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김영선 행설 수설하는 거 정말 정말이라니까요. 한 번만 일부만 한번 다시 좀 들려봐 드릴게요.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출 명세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의 반은 이제 제가 다른 용도로 쓰고 반의 범주 내에서 뭐 500만 원도 넣고 200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그러니까 그때 채무를 변제한다고 했는데 근데 강혜경 씨는 이제 그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렸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강혜경 씨가 요구해서 제가 지출 이제 확인서를 그러니까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는 대신에 이제 꼬박꼬박 그 통장에 이제 돈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를 위해서 쓴 돈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수조물 방사능 오염수 마신 후유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수조물 후유증.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한테 이제 전혜원 원장이 이제
안진걸 소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얘기를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요? 누가 하실래요? 이거잖아요. 나를 위해 돈을 썼다고 하는데 뭐 10만 원도 썼다 그러고 뭐 500만도 썼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또 안 받아버렸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호사를 했죠? 와, 5선 국회의원의 국회부장까지 꿈꿨던 사람입니다. 아니 거짓말도 좀 성의 있게 해야죠. 완전히 정신아. 진짜 임세현 소장님 말이 맞는데요. 정신이 나간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안 받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사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렸다. 네.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가 혹시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횡설수설로 위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니, 진짜 들고 진짜 위장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은숙님, 니 뭐라노? 논스톱 아카샤 1위님, 맛이 갔어. 슈크림님, 구속 면하려고 심신미약 행세하는 거다. 아이고, 뭐, 참. 그러니까 그 2023년 5월 25일 날 강혜경 씨랑 통화했던 내용을 강혜경 씨가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김영선 의원이 그때 얘기해요. 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미 다 지났고 정치적 헌법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바보 행세를 하는 거는 선거법으로 자기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건 이미 아는 거고 정치자금법 관련돼 있는 문제만 남았는데 여론조사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했던 거고 그럼 미래한국연구소하고 풀 문제고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책임자였고 우리 의원실에 들어와 있긴 했지만 돈 문제는 강혜경이 알아서 했어. 근데 난 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면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자기 세비는 따박따박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좋게 좋은 일이니까 뭐 좋게 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육성에 나오잖아요. 나는 김영선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저런 사람을 뭔가를 시켜주려고 했다라는 거 그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든 어느 사인이든 나를 위해서 썼다고 하니까 믿고 돈을 줬다잖아요. 무슨 나를 위해서 썼다고 주장하니까 돈을 줬대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영선을 영입한 사람이 이해창일 거 아닙니까? 이해창이 여러분 이해창 차떼기 사건이 아주 유명한데 김영선은 반떼기 사건으로 우리가 어머니 불러지 않을까요? 수조물 김영선, 반떼기 김영선, 횡설수설 김영선. 지금 많은 분들이 판사 출신이 뭐 저러냐라고 하는데 법관들 상당히 자존심 상하니까요. 판사 안 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님이 팩트 보내오셨는데 88년 사시 합격, 91년 변호사 개업, 판사 경력 없음. 예, 판사 출신 아닙니다. 예, 또박이님 그러게 물고기 똥물은 왜 처마셔서 사람들이 나경원하고 조윤선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나경원하고 조윤선이 판사 출신으로 당시 이해창이 영입해갖고 그때 그 비슷한 식의 여성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판사 출신 아니라더라고요. 정현이님, 김영선 변호 부탁한 의뢰인 다 감옥 갔다 함. 거짓말 아님. 아이고 정말 참. 저런 자들이 설쳐댔던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5선이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고 양심도 내던지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양심도 내던진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이 없네요. 제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데.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오늘 화요일은 주블리 안보 특강 있지요.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안보 상황도 들어보고 또 미국 대선이 지금 있지요. 트럼프가 되면 뭐 방위비 분담금 엄청나게 뭐 100억 달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주한미군도 철수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시에 딥블루에서 탄핵이 나을까? 임기 단축 개헌이 나을까? 이런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